중국의 1급 도시들이 점차 붕괴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고 노숙자가 되어 다리 밑이나 길거리에서 잠을 자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은 주로 라이브 방송이나 쓰레기 줍기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광저우, 선정과 같은 1급 도시들에서는 많은 청년들이 실업 상태에 빠지거나 불안정한 일자리에 의존하며 집세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다리 밑에서 임시로 생활하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몇몇 영상에서는 광둥 지역의 청년들이 다리 밑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안정된 일자리가 없고 집세를 낼 돈도 부족합니다. 때때로 그들은 더 나은 삶을 꿈꾸며 라이브 방송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쓰레기 줍기로 생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선전의 롱화 버스 정류장에서는 실업 청년들이 야외에 모여 잠을 자는 경우가 자주 목격됩니다. 누군가가 촬영을 하면 촬영자를 쫓아내거나 심지어 폭력을 가하는 일도 있습니다. 광둥의 한 공원에서는 실업 청년들이 벤치에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에 의해 해당 지역에서 쫓겨나 더 이상 머물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옷은 공원의 나무에 걸려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광둥성 해주에서는 한 20세 청년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보행자 다리 위에서 밤을 새우는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방을 빌려주겠다고 제안했지만 그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광저우에서는 한 네티즌이 아침 6시에 다리 밑에서 잠을 자는 배달원 무리를 촬영한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땅바닥에서 잠을 자고 일부는 임시로 텐트를 치며 큰 도시 한가운데에서 고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네티즌은 자신과 남편이 선전에서 24년간 일하며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지만 최근 둘 다 실직했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가족과 친구들은 그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권했지만 그녀는 고향으로 돌아가면 오히려 삶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땅이 없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농사를 짓고 싶어도 경작할 땅이 없고 사업을 시작하려 해도 자금이 없습니다. 심지어 고향의 일자리 기회는 선전보다 더 적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일부 친구들은 선전에서의 삶이 너무 힘들다면 다른 도시로 이주할 것을 제안했지만 그녀는 아이들이 여기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가족 모두가 이곳의 생활 리듬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다른 도시로 가면 삶이 더욱 낯설고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선전에서 10년 가까이 일했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동차도 없고 집도 없으며 6개월째 실직 상태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다가오는 달에 30살이 되지만 저축도 없고 차도 없고 집도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광둥성 둥관에서는 중국의 대규모 제조업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공장이 심각한 주문 부족과 불안정한 근무 시간 때문에 정규직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그들은 복지 비용을 피하기 위해 단기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임금은 시간당 13위안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광둥, 저장, 장쑤성과 같은 지역의 최저임금 22위안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한 영상에서는 구이저우 출신의 청년들이 둥관에서 인터뷰를 기다리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구직 중개인은 시간당 13위안이라고 외쳤고 이를 듣고 놀란 사람들은 가방을 들고 떠났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한 대형 공장의 채용 담당자가 33세 이상의 사람은 받지 않는다고 말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올해 초 중국의 한 슈퍼마켓은 18세에서 30세 사이의 계산원 채용 공고를 올렸으며 이는 소셜미디어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한 네티즌은 저는 29살이고 졸업 이후 3번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력서에 미혼이고 자녀가 없다고 분명히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채용 공고는 중국의 구직난과 청년 실업의 냉혹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중국 청년 실업률은 여전히 매우 높으며 이로 인해 많은 대학교 졸업생들이 부모에게 의존하게 되어 전업집안 아이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후베이의 한 유명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28세 리 씨는 지난해 직장을 잃고 전업효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일과 청소를 하며 부모로부터 매달 4,000위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경우 더 많은 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은 전업 집안 아이라는 것이 사실상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데서 비롯된 새로운 의존 형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노동시장의 축소와 청년 실업률 증가에서 기인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하이 대학교들의 평균 취업률은 33%에 불과하며 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은 24%에 그쳤습니다. 민중들 사이에서 반발의 불씨가 계속 타오르고 있습니다. 한 청년은 중국 공산당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시진핑의 사임을 요구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베이징 스퉁교에서 공산당에 대담하게 반대했던 팽리법 씨의 행동은 오래 지속되는 영향을 남겼습니다. 8월 14일 독일에 거주하는 자유작가 소우둥은 또 다른 중국 청년이 체제에 맞서 싸우는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과거 당국의 탄압을 받았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표현의 자유와 검열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이 청년은 특권에 반대하고 평등을 지지하자고 선언하며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행동으로 인해 중국 당국은 그를 정치범으로 간주하고 체포명령을 내리며 그의 장비를 압수했습니다. 현재 그는 위협 때문에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항의 물결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후난 출신의 청년 팡이룽은 유사한 반대 현수막을 다리에 걸며 독재 체제는 인간의 정신을 짓밟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네티즌이 계속 나아가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며 지지를 표했습니다. 학자 데이비드 샘발은 중국 전역에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의 반부패 캠페인은 많은 관료를 처벌하며 공포와 사회적 불균형을 초래했습니다. 샘발은 시 주석이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 있다고 평가하며 이를 최근 연설에서 국가안보라는 용어가 91회 언급된 것으로 입증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전 중국 공산당 관료 두어는 신당인 포럼에서 7월에 열린 공산당 제3차 전원회의가 전례 없는 봉쇄 조치 속에서 개최되었다고 폭로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모든 참석자들은 휴대폰을 압수당했으며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었고 외출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회의 장소는 전자기파 차단 및 엄격한 무선 감시로 철저히 보호되었습니다. 회의에서 나온 모든 뉴스는 중앙선전부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며 모든 글은 출판 전에 중앙사무국의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수많은 기자가 참석했음에도 현재까지 심층 보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어는 당내 정치적 분위기와 갈등이 매우 긴장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회의 중 일부 중앙위원회 위원이 지도부를 비판하거나 시 주석을 고발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하고 보도된다면 그 여파는 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현재 중국 공산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사회적 불안, 특히 대규모 시위, 대중사건, 그리고 지역 폭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고학력 청년층의 불만을 억제하는 것이 현재 당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가장 불만이 많은 집단으로 평가됩니다. 이 외에도 정치적 부패와 내부 갈등은 시 주석이 가장 우려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경찰 차량이 돼지를 호송하고 군용 트럭이 채소를 운송하며 중국 고위 공직자들을 위한 특별식품을 제공하는 농장이 엄중히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시스템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랫동안 중국 공산당 관료들은 특별히 제공된 식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에는 엘리트들을 위한 비밀식품 시스템의 세부 사항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중나라이에서 지역 도시까지 확산되어 있습니다. 6m 높이의 울타리와 철저한 경비로 둘러싸인 비밀 농장은 돼지를 키우고 신선한 채소를 군용 트럭으로 운송합니다. 반면 일반 시민들은 독성 물질이 가득한 식품을 소비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특별히 제공된 식품은 유전자 변형 GMO이나 첨가물, 잔류 농약이 없는 순수 유기농 제품으로 구성됩니다. 이 시스템은 고위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정부 식당까지 확장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베이징 오한 외곽에 위치한 수도 환경보호구역 내 거대한 농장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농장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후 설립되었습니다. 현지 주민들에 따르면 이 농장은 엄격히 출입이 통제되며 모든 활동이 비밀리에 이루어집니다. 이곳에서 생산된 식품은 지도부와 공산당 중앙본부에 공급됩니다. 특별 공급 시스템은 곡물, 고기, 계란, 우유와 같은 식품의 생산 및 가공뿐만 아니라 고급 접대용 상품과 일상용품까지 포함됩니다.
2008년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94개 부처 및 기관의 고위 공직자를 위해 특별식품공급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이 식품들은 13개 성과 자치구에 걸친 다양한 출처에서 조달됩니다. 공산당 관료들이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누리는 동안 일반 시민들은 오염된 음식, 물, 공기를 마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중국에서 가짜 식품 스캔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 낙타 분유는 가짜로 밝혀졌으며 중국의 열악한 공장에서 생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3년 사교육회사인 신동박루 오리엔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국 가정은 자녀를 일본과 동남아시아로 유학 보내는 것을 점점 더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지역에서의 학업 및 생활비는 태국에 비해 훨씬 높습니다. 교육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제슨 찬제선체는 중국 중산층 가정 중 많은 이들이 태국을 선택하는 이유는 태국의 학비가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대도시의 사립학교에 비해 훨씬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동남아시아는 간단한 비자 절차와 친화적인 환경으로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이 지역에서 중국인에 대한 태도는 부모들에게 안도감을 줍니다. 차는 태국에서 여유로운 삶의 속도를 가진 치앙마이가 가장 인기 있는 선택지라고 전했습니다. 해변 리조트 지역이나 수도 방콕처럼 생활비가 더 비싼 지역도 선호됩니다. 이러한 경향은 약 10년 전부터 이어져 왔지만 최근 몇 년간 더 가속화되었습니다. 비전 에듀케이션 비전 에저케이션의 대표 두신두 엑스유에는 치앙마이로 이주한 부모들은 두 부류로 나뉜다고 밝혔습니다. 한 부류는 자녀의 조기 교육을 계획하는 사람들이고 다른 부류는 중국의 치열한 교육 시스템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자에 속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치열한 경쟁은 공부를 강요하는 압박과 함께 진화 또는 누워있기와 같은 사회적 현상을 유발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명문대에 입학하는 것이 성공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학생들은 밤늦게까지 공부해야 하고 부모는 과외 교사를 고용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작년 여름 상하이에서 치앙마이로 이주한 어머니 장원후 이장 WENHUI는 중국에서 아들 로니아로엔와이가 약간의 주의력 결핍 증상을 보였고 학업 성적이 평균 수준에 그쳤다고 전했습니다. 치열한 경쟁 때문에 그녀는 해외로 이주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태국에 온 이후로 현재 중학생인 로니는 기타와 피아노를 독학으로 배우고 영어 단어를 기억하기 위해 노트를 휴대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 씨는 아들이 매일 영어를 더 가르쳐달라고까지 요청합니다. 라며 이제 로니가 개인적인 취미를 추구할 시간이 생겼고 이전처럼 심리 상담을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치앙마이에서는 학생들이 암기와 끝없는 방과 후 과제를 중심으로 하는 중국 교육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어머니 DJ 왕행은 아들 윌리엄과의 비슷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우한의 초등학교 2학년 담임 교사가 윌리엄의 재능을 칭찬했지만 10명의 학생이 있는 교실에서 두드러지려면 부모가 선생님에게 선물이나 돈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치앙마이에 온 후 현재 14세인 윌리엄은 개인적인 취미를 갖게 되었고 자정 전에 과제를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왕 씨는 시험 성적이 좋지 않아도 저는 너무 걱정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경제 위기는 중산층을 빈곤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한때 고급 주택과 차량을 소유했던 가족들이 이제는 빚을 갚고 빈곤 상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업 실패, 실업 증가, 그리고 가정 붕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브스 잡지에 기고한 경제학자 K는 과거 중국의 중산층은 소비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수백만 명이 중산층 지위를 잃고 빈곤 상태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주요 원인은 부동산 위기로 이로 인해 수많은 중소기업이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재정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과 2월 베이징의 개인 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소득 감소가 중산층을 빈곤선 아래로 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주택이 매년 보험료를 내는 자동차처럼 연간 점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람처럼 연금을 위해 기여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발표는 곧 대중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주택연금 시스템이 주요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상하이에 거주하는 유명 블로거는 이번 조치를 비판하며 정부의 재정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문제는 경제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은퇴자들을 위한 연금 지급액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시스템 수익은 더 이상 지출을 감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내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토지를 매각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토지 매각이 어려워지면서 주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주택지원금은 또 다른 형태의 세금 부과일 뿐이라는 점이 명백합니다. 이는 정부의 재정적 절박함을 반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하이의 오래된 주택들이 이제 정기적인 점검과 보험료를 요구하는 주택지원금 부담을 질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자신의 연금을 확보하기 위해 고군분투한 뒤 이제 집의 연금까지 신경 써야 한다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한 네티즌은 이는 단순히 사람을 평생 집의 노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의 마지막 한 푼까지 빼앗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30년 동안 주택대출을 갚은 후 이제 사람들은 집의 연금까지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온라인 토론은 주택연금 프로그램에 대한 깊은 실망을 드러냈습니다. 현재와 같은 높은 실업률과 기본 사회보장이나 의료보험조차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주택연금을 추가로 부담하라는 요구는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정책이 부동산 가격의 추가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이렇게 큰 재정적 부담을 부과하는 나라는 드물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부는 현재의 주택연금이 단지 부담일 뿐이라며 절대 집을 사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건설업체들의 부실한 주택 품질을 비판하며 추가로 돈을 낼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사회보장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이제는 주택연금 문제까지 걱정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주택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는 사람들이 은퇴를 감옥에 의존할 수 있다고 냉소적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 댓글에서는 몇 년간 감옥에서 지내면 주택보조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남경을 이 정책의 22개 시범 도시 중 하나로 포함시킨 것은 반대를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일부는 세금과 수수료가 갈수록 늘어나 강도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며 가능하다면 나라를 떠나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엄격한 정책이 점점 더 많은 자산이 방치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공동부유는 공동빈곤으로 변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임금 삭감과 저가 구매로 이어지는 중국 국민들의 삶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혼인율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5커플 중 수백 커플이 이혼하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승려들마저 이혼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부패 순위는 모든 상식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횡령 금액은 1260억 달러에 달하지만 이는 단지 세 번째 사례일 뿐입니다. 10대의 트럭이 밤낮으로 운송해도 몰수된 자산을 다 실어 나르지 못했습니다. 왕이 국무위원은 실수로 시진핑 주석이 아프리카에 제공한 막대한 재정 지원의 어두운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계속해서 중국을 떠나면서 중국 경제의 전망이 더욱 암울해지고 있습니다. 경제 침체와 사회적 영향. 중국 경제의 파이는 축소되고 있으며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이민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파산, 실업, 치열한 경쟁은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빠른 경제 성장의 시대는 점차 끝나가고 있으며 이는 사회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전반적인 감소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영향을 받은 분야는 관광입니다. 국제선 출발 터미널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대부분의 상점들이 문을 닫았으며 이는 2023년 초 팬데믹 제한이 해제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국제 관광붐은 결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제 침체의 원인과 사회적 영향. 주요 원인으로는 국제 항공편 감소 외에도 경제적 전망이 어두워 사람들이 여행에 투자하기보다 지출을 줄이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3년 자료에 따르면 해외로 나가는 중국 관광객 수는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 비해 40% 감소했습니다. 실업 문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 기업과 서비스 산업에 대해 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형 기술, 인터넷, 교육, 부동산 회사들이 규모를 축소하면서 직원 감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생들은 점점 더 취업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데이터에 따르면 수만 개의 부동산 회사가 26만 명의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상하이의 한 블로거는 친구들이 해고되거나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일이 흔해졌다고 전했습니다. 국민 생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전국적으로 임금 삭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기술, 교육, 의료, 군대를 포함한 거의 모든 직종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베이징, 상하이와 같은 대도시에서도 소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 블로거는 부를 과시하는 대신 이제는 누가 더 검소하게 사는지 비교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혼인과 사회 변화. 혼인율은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이혼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외도 시어머니와의 갈등 등 이혼의 주된 원인으로 꼽힙니다. 사회 문화는 변화하고 있으며 개인의 독립을 상징하는 이혼 반지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부패 순위는 고위 관료들의 막대한 부패 금액을 드러냈다. 반부패 캠페인은 실질적으로 내부 권력 투쟁에 불과하며 일반 국민은 여전히 피해자일 뿐이다. 아프리카에 대한 재정 지원 논란. 중국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3,600억 위안 약 507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행보는 중국 국민들 사이에서 조롱을 받으며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표를 사기 위해 돈을 쓰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왜 안 되는가? 미국도 이와 관련해 질문을 던졌다. 아프리카와 러시아에 대한 지원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중국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중국 아프리카 협력 포럼과 그 영향. 2000년에 설립된 중국 아프리카 협력 포럼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중국 공산당이 세계 포럼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1조 1천억 위안 약 1,55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다수의 아프리카 유학생을 중국으로 받아들이는 데에도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대만 정치대학교 송거청 연구원은 중국 공산당이 중국 국민의 돈을 이용해 아프리카 국가들을 매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희망라디오 방송에서 왕이 외교부장이 진실을 말한 적이 없으며 단지 중국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이러한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언급했다. 송 연구원에 따르면 왕이 외교부장은 중국이 유엔에서 자리를 얻기 위해 아프리카의 지지를 빚으로 간주하고 이를 변명 삼아 공공 비판을 줄이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 아프리카 협력 포럼이 주로 중국 공산당이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포럼의 주요 목표와 전략. 중국 공산당의 투자와 포럼의 의제는 세 가지 주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아프리카의 중국화 전략. 철도와 항구 같은 인프라 건설뿐만 아니라 정치학교 설립과 위성방송을 통해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사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일종의 아프리카판 공자학원을 만드는 것과 유사하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 증가. 중국 공산당은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를 통해 대륙의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 지정학적 측면에서 미국 견제. 아프리카를 전략적 기반으로 삼아 미국을 포위하려는 계획이다. 동시에 중국은 아프리카 자원을 착취하고 있다. 중국이 구축하는 인프라는 대개 광물과 희귀 자원이 풍부한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는 중국이 인프라를 통해 자원을 채굴하고 환경을 파괴하며 현지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송 연구원은 아프리카의 소규모 국가들이 이러한 도움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결국 자신들에게 해를 끼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반면 중국 공산당은 전략적 목표를 계속 실현하고 있다. 일본의 중국 문제. 일본 기업들이 계속해서 중국을 떠나고 있다. 분석에 따르면 중국 경제의 전망이 악화되고 있다. 중국 주재 일본 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최근 조사에 따르면 중국에서 활동 중인 일본 기업의 60%가 올해 중국 경제 상황이 작년보다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년 7월 실시된 이 조사는 8,000개의 일본 기업이 참여했고 1,760개의 유효 응답이 기록되었다. 조사 결과 중국 경제 상황이 악화될 것 또는 약간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이 5월 조사 당시의 50%에서 60%로 증가했다.
많은 학자들은 중국 경제의 미래 전망이 점점 암울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새로운 방간처법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중국 시장에서 기업들이 철수하는 경향을 가속화하고 있다. 현재 약 3만 1,300개의 일본 기업이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일본 아시아 투자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필리핀, 대만 등으로의 투자 자금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중국에 대한 투자는 2019년 대비 약 20% 감소했다. 중국 공산당의 부패 순위는 고위 관료들의 막대한 부패 금액을 드러냈다. 반부패 캠페인은 실질적으로 내부 권력 투쟁에 불과하며 일반 국민은 여전히 피해자일 뿐이다. 아프리카에 대한 재정 지원 논란 중국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3,600억 위안 약 507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일본 아시아 투자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필리핀, 대만 등으로의 투자 자금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중국에 대한 투자는 2019년 대비 약 20% 감소했다. 2021년 7월 중국과 파키스탄이 상하이 앞바다에서 중국산 군함을 이용한 합동 해상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류원성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대변인은 중국 관영 중앙 CCTV를 통해 중국과 파키스탄 해군이 합의한 내용에 따라 상하이 앞바다 해상과 상공에서 합동 해상훈련인 시 가디언즈 2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상하이 우승항에서 실시한 해상훈련에서는 중국 해군 호위함 샹타노, 소형 호위함 서저우호, 종합보급함 첸다오호호, 잠수함 1대, 전투기 2대와 파키스탄이 중국에서 인도받은 호위함 타이무르호 등이 참여했습니다. 중국은 해군 대변인을 통해 이번 훈련은 연례 일정에 따른 것으로 제3자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며 미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극구 부인했지만 중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포위망을 뚫기 위해 파키스탄 등 개발도상국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한 훈련이라는 것은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파키스탄인지 의아하실 텐데요. 중국과 파키스탄은 오랜 군사협력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중국은 상하이 후동 중화조선소에서 파키스탄 해군의 54호형 호위함을 인도하는 성대한 진수식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만든 호위함이 현대적인 대공 무기와 센서들 갖춘 최첨단 프리기탐이라는 홍보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중국과 인도는 히말라야 국경 지역에서 양국 군인이 주먹다짐을 벌이며 수십 명이 사상자가 나올 정도로 두 나라의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인도와 사이가 좋지 않은 파키스탄에 호위함 4척을 인도하면서 성대한 진수식까지 이뤄주었는데요. 중국이 인도한 군함 한 척당 가격은 약 3억 5천만 달러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지난 1월에는 중국이 신세대 주력 전투기인 J-10C 6대를 파키스탄에 인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나라는 파키스탄 서부 남단의 지완이 반도에 해공군 기지들 건설하는 데 합의하는 등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뚫기 위한 협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사협력이 너무 잘 진행되다 보니 판단력이 흐려진 것일까요? 중국과 파키스탄 두 나라가 얼마 전 엄청난 김칫국을 마신 적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전투기 수주 사업의 승자가 한국의 FA-50으로 결정되자 당연히 자신들이 될 줄 알고 김칫국을 마셨던 중국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당시 중국 언론의 논조를 보면 중국이 얼마나 기대를 품고 있었는지들, 그리고 얼마나 자신들의 수준을 모르고 있는지들 보여줍니다. 당시 말레이시아 수주전에서 JF-17은 왜 한국 FA-50에 졌을까? 라는 기사들 보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규모는 총 9억 2천만 달러의 말레이시아 전투기 수주전은 전투기 단일 계약으로는 적지 않은 액수였기 때문에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당시 수주전에는 한국 FA-50 이외에도 인도의 LCA와 4.5세대 초기형에 속하는 그리펜, 체코의 L-39NG 고등훈련기, 러시아의 YAK-130, 이탈리아의 M-346 등이 경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중국 언론들의 시각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한국의 FA-50이 중국의 JF-17을 포함한 해외 전투기들을 제치고 9억 2천만 달러 규모의 말레이시아 수주전에서 승리했는데 이것은 말레이시아가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는 입장이라서 중국의 전투기를 택할 수 없었다.
중국의 JF-17은 종합 성능 측면에서 고등훈련기를 개량한 한국의 FA-50을 훨씬 상회하는 기종이었다. 성능만 따지고 본다면 FA-50과 JF-17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한국의 FA-50은 우리의 L-15와 유사한 고등훈련기를 개조한 다목적 경전투기에 불과하다. 고등훈련기를 개조한 전투기는 본질적으로 그 성능이 제한적인 반면 중국의 JF-17은 양의 박사에 의해 태어난 진정한 4세대 전투기로 쉽게 말해 소형 F-16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말레이시아가 성능면에서 더 뛰어난 중국 JF-17들 거부하고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사실 요즘 한국의 방산 수출 호조도 다 이런 식의 정치적 이유가 크고 한국 무기들은 조립식이라 가성비가 높은 것이며 무기들 사면 사은품도 빵빵하게 주기 때문이다. 결국 그냥 한국은 운 좋게 장사를 잘하는 것뿐이다. 중국 언론의 논조는 한국의 FA-50의 성능을 폄하하면서 자신들의 JF-17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종합적인 성능으로 봐서 FA-50이 비할 바가 아니라는 황당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모든 무기 수주전에는 정치적 논리가 섞여 있으며 이번 말레이시아 전투기 수주전의 핵심은 미국 패권의 농간 때문이다. 라는 게 중국의 주된 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주장이 과연 사실일까요? 성능이나 품질은 중국산이 앞서는데 오로지 국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한국산 전투기가 수주에 성공한 것이 맞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해답은 파키스탄에 인도된 중국산 무기들의 후기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상대로 중국이 그렇게 자랑하던 중국산 무기들은 파키스탄에 인도된 이후 엄청난 민폐를 끼치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파키스탄은 중국으로부터 인도받은 프리기탐과 중국으로부터 인수한 JF-17 전투기들의 품질 문제 때문에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정학자 디 발레리오 파브리는 지난 2009년 7월 취역한 4척의 중국 프리기탐이 아라비아해와 인도양에 격동하는 바다에서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파키스탄 해군 장교들에게 악몽을 심어주고 있다고 일갈했습니다. 문제의 프리기탐 4척 중 3척은 중국 조선무역회사로부터 파키스탄에 인도됐으며 나머지 한 척은 중국 업체와의 기술 이전 계약에 따라 카라치 조선소와 엔지니어링 웍스에서 건조된 것이었는데요. 파키스탄은 2005년 중국과 2009년 9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인도된 F-22P 또는 줄피커르급 2500T급 멀티 미션의 설계 및 건조를 위해 중국과 약 7억 5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 정도 돈을 짐을 보냈으니 파키스탄으로서는 해상 선박들의 방공을 강화하고 적의 지상 전투원들을 저지하며 배타적 경제 수역을 보호하는 등 각종 해상 작전을 수행하는데 이 프리기탐을 사용하고 싶은 게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산 프리기탐에서는 미사일 시스템 탑재 영상장치에 표시장치 결함이 발견됐고 이 결함으로 인해 목표물을 고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미사일을 정확히 맞출 수 없었습니다. 이 밖에도 결함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검색 및 추적 레이더는 고출력 전송 중에 결함을 보여 운영 효율성이 크게 저하되었고 몇몇 센서는 결함 때문에 아예 폐기되어야 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주엔진이었습니다. 4개의 디젤 엔진이 프리기탐에 동력을 공급했는데 중국 프리기탐 엔진의 속도는 너무 낮았습니다. 엔진 크랭크 케이스와 라이너에서 높은 수준의 열화가 발견되었으며 이는 선박 내 냉각수 장치를 손상시켰습니다. 중국산 프리기탐뿐 아니라 중국과 파키스탄이 공동 개발했다는 전투기 JF-17 역시 성능이 떨어지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1999년 파키스탄과 중국은 JF-17 썬더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생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물론 비용도 두 나라가 개별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파키스탄은 중국의 JF-17이 수-30MKI, 미그-29, 미라주 2000과 동등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2월 27일 인도 공군이 파키스탄 테러단체들 겨냥한 보복을 시도하는 동안 중국으로부터 인도받은 JF-17은 머라지 2000과 SU-30을 상대로 너무나 저조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2019년 당시 인도의 전투기들이 효과적인 공격을 펼친 데 반해
JF-17은 모든 사거리 연장 키트 폭탄이 목표물을 타격하지 못하는 등 실망만을 안겨주었습니다. 당시 파키스탄에서는 JF-17이야말로 F-16 다음으로 가장 우수한 파키스탄 공군의 전투기로 선전되었었는데 모든 게 참으로 민망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중국과 파키스탄이 공동 개발한 JF-17은 한마디로 실패작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저가의 경량 전투기로서 JF-17 썬더는 높은 운용비 및 유지비로 인해 파키스탄의 부채만 남기게 되었을 뿐입니다. 이것만 봐도 JF-17이 성능 면에서 FA-50보다 훨씬 우수하다는 중국 언론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대단한 착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FA-50의 우수성은 말레이시아 전투기 수주 사업에서 1조 2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따낸 이후에도 폴란드의 마음을 사로잡은 데 이어 미국 시장까지 넘보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항공우주 산업은 작년 9월 폴란드와 48대 약 4조 원대의 수출 대박을 터뜨렸고 6월 7일 드디어 수출용 1호기를 첫 출고했습니다. 불과 8달 만에 첫 출고를 하는 신기록을 세운 것입니다. 한국은 FA-50 12대를 솔해 하반기까지 우선 납품할 계획인데요. FA-50은 이제 말레이시아와 폴란드, 유럽을 넘어 록히드 마틴과 손잡고 최대 700대로 예상되는 미 군용 훈련기 교체 사업에 참여해 사상 처음으로 미국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한번 뜨면 모든 걸 잿더미로 만드는 폭격기를 대한민국에서 개발 중입니다. 그것도 그냥 폭격기가 아니라 순항미사일을 공중에서 무더기로 발사할 수 있는 신개념 첨단 폭격기입니다. 목표물에 유도하는 기능이 없는 일명 멍텅구리 폭탄을 투하하는 구형 방식의 폭격기는 일단 최대한 많이 쏟아 붓고 보자는 식이기 때문에 많은 민간인 피해자가 발생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은 1년이 넘었는데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개전 초기 러시아군이 멍텅구리 폭탄을 마구잡이로 사용해 실제 우크라이나의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개발 중인 폭격기는 강력한 위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장거리의 목표물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성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화력 덕후 면모를 공중에서도 과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장차 대한민국 하늘의 미사일 기지가 될 무기체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0년 전에 처음으로 프롭기를 만들던 한국이 이제는 초음속 전투기와 항공모함 함재기까지 만들 수 있는 명역에 도달했습니다. 세계 항공사를 다 뒤져보아도 이처럼 놀라운 기술 도약을 보여준 나라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폭격기의 면모를 갖춘 수송기도 개발할 예정이라 더욱 놀라운데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새로운 항공기는 단순한 수송기는 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KAI에서는 수송기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수송기 역할뿐만 아니라 공중발사체 유무인 복합현대의 모함, 공중급류 해상 초계기 등 대형 특수함공기의 플랫폼이자 일반 전투기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무장탑 재량을 활용 막강한 화력 투사 플랫폼이 될 거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덩치가 크고 속도도 느려 표적이 되기 쉬운 수송기가 폭격 임무를 수행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는데요. 하지만 미군은 이러한 발상을 현실로 옮겨 수송기를 간단하게 초장거리 폭격기로 변환시켜주는 새로운 무기 체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지난 9일 노르웨이에서 미군이 특별한 신무기 테스트를 진행한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노르웨이 공군기지에서 미국 특수전 비행단의 C-130J 수송기가 날아오르고 얼마 뒤 수송기의 화물창이 열리고 낙하산이 먼저 펼쳐지며 커다란 수화물이 떨어져 내리는데요. 낙하산에 매달려 공중에 채공하는 팔레트에서 이윽고 미사일이 분리되더니 날개를 펼치고 목표물을 향해 날아갑니다. 일명 래피드 드래곤이라 불리는 수송기용 순항 미사일 발사 시스템이 첫 실사격 시험이 진행된 건데요. 팔레트와 JASSM 순항 미사일로 구성된 이 패키지를 수송기에 싣는 것만으로 수백 km 밖에서 단번에 수십 발의 미사일을 투사할 수 있는 강력한 장거리 폭격기로 변신하게 됩니다. 이 획기적인 발상의 신무기는 중국과 러시아에 큰 충격을 선사했는데요. 수송기이기만 하면 어디든 실을 수 있기에 중국과 러시아를 에워싸고 있는 미국 동맹국들의 수송기를
전부 강력한 폭격기로 변신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KF-21의 완성을 확신하는 대한민국의 항공산업의 다음 목표는 바로 국산 전술 수송기 개발이었습니다. 전투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무기의 질과 병사들의 사기이지만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군수와 보급이기에 수송기의 중요도는 전투기에 전혀 뒤처진다고 볼 수 없는데요. 때문에 지난 2021년 KAI에서 국산 전수 수송기 개발안을 제시했고 한국 항공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국산 수송기 개발은 반드시 필요한 프로젝트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었습니다. KAI에서는 4년간의 KF-X 사업을 통해 2,000명이 넘는 우수한 항공개발 인력을 양성하는 데 성공했지만 KF-21의 양산이 본격화되면 이 수천 명에 달하는 석박사급 고급 인력들이 불필요해져 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고급 인력들이 계속해서 항공기술 연구와 개발에 매진하여 항공산업의 발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KF-X 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한국형 전술 수송기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다만 개발비만 3조 원 양산 비용은 18조 원에 달했기에 비용 문제로 인해 상당한 반대에 부딪혔었는데요. 그런데 지난 1월 중동의 산유국 아랍에미리트에서 한국 수송기 개발에 동참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과 아랍에미리트는 차세대 수송기 공동개발 MOU를 체결했고 덕분에 수십조에 달하는 비용 문제가 해결되어 수송기 개발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FA-50과 KF-21 보라매를 통해 한국의 항공 기술력을 증명해낸 덕분에 아랍에미리트에서도 믿고 수십조에 달하는 비용을 분담하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게다가 아랍에미리트는 이미 한국 무기를 도입하면서 단 한 번도 비용 지불로 문제가 발생했었던 적이 없었기에 인도네시아처럼 돈 떼먹힐 일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아랍에미리트 현지에 다목적 수송기 개발을 위한 R&D 센터가 건립되기로 결정되며 국산 수송기 개발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산유국의 오일머니를 등에 업고 개발 추진약을 얻은 MCX 프로젝트는 쌍발 터보팬에 장착한 최대 이륙 중량 103톤급 수송기를 목표로 개발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최대 속도 마하 0.75에 5,000km의 항속 거리 기존 C-130 수송기의 1.5배에 달하는 30T의 수송 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 가장 뜨거운 관심을 불러모았던 국산 무기는 KF-21 보라매였지만 이와 함께 다른 의미로 뜨거운 주목을 받았던 무기가 있었으니 바로 국산 전술 수송기 MCX였습니다. 지난해 9월 개최된 방산 전시회 DX 코리아에서 KAI의 국산 수송기 모형이 최초로 공개되었는데요. 범고래를 닮은 매력적인 디자인으로 인해 당시 드라마 우영우 속 고래가 떠오른다고 하여 우명우 비행기라는 별명을 얻었었죠. 그런데 이 귀여운 별명을 가진 비행기가 사실 북한과 중국까지 초토화시킬 수 있는 무시무시한 공중묘새로 변신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앞서 언급한 래피드 드래곤 시스템입니다. 래피드 드래곤의 팔레트 하나에는 순항 미사일 6발이 탑재되고 C-130 계열 수송기에는 6개들이 팔레트 2개, 총 12발의 순항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훨씬 큰 전략 수송기인 C-17에는 9발들이 팔레트 5개, 총 45발을 탑재할 수 있는데요. 미국의 장거리 폭격기인 B-1B를 뛰어넘는 폭장량을 수송기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C-130 수송기에 1.5배의 수송 능력을 갖추게 돼 MCX 수송기에 래피드 드래곤 시스템을 탑재한다면 최대 18발의 순항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난해 12월부터 국산 장거리 공대지 순항 미사일 체계 개발에 착수하였기에 MCX 수송기와 함께 완성된다면 강력한 미사일 캐리어로 활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이기에 가능한 또 다른 가능성이 있는데요. 바로 미국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건쉽을 한국형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C-130 수송기에 105 곡사포와 각종 지상화기를 장착하여
지상부대의 화력 지원용 공중 플랫폼으로 쏠쏠하게 써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거리의 한계와 수송기의 낮은 방공 능력 때문에 방공망을 완전히 장악한 후에나 투입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강력한 공중 장막 능력을 가진 미국조차 고작 맨패즈 미사일의 건십을 격추담했던 적이 있었을 정도이죠. 하지만 C-130의 1.5배에 달하는 한국형 수송기와 포방부를 자부하는 한국의 포기술이 합쳐진다면 세계 어디에도 없었던 건십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바로 세계 최고의 자주포 K9의 155 곡사포를 MCX 수송기에 장착하는 것이죠. 현재 K9의 최대 사거리는 40km 정도이지만 풍산에서 개발을 진행 중인 155 유도알 공포탄 GGAM을 사용한다면 사거리가 100km까지 늘어나게 되는데요. 포탄의 날개를 달아 활강 비행을 통해 전술탄도탄 수준의 사거리를 가진 GGAM 포탄은 날개를 조종해 정밀 기동이 가능하고 GPS-IMU 통합항법 유도장치까지 갖추고 있어 무려 95%에 달하는 명중률을 자랑합니다. 게다가 최근 연구에 따르면 C-130과 같은 수송기에서 압축 공기를 이용하여 GGAM탄을 발사하게 된다면 사거리가 최대 150km까지 늘어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GGAM 포탄을 탑재한 한국형 건십이 탄생하게 된다면 적의 대공 공격에서 안전한 150km 밖 상공에서 막강한 화력 지원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의 수송기가 강력한 화력 투사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소식에 옆나라 일본에서도 자국의 신형 수송기 C2를 기반으로 한 공대지 미사일 발사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월 27일 일본 방위청에서 C2 수송기용 유도탄 등 발사 시스템 개발에 대한 계약 공고를 올렸는데요. 항공자위대 C2 수송기에서 미국의 래피드 드래곤과 유사하게 순항 미사일 등을 발사할 수 있는 공격 능력을 부여하겠다는 계획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개발한 차세대 수송기 C2는 KAI의 계획과 같은 터보 쌍발팬에 마찬가지로 30T의 수송 중량을 가지고 있어 향후 수출에 있어 강력한 경쟁자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KAI의 MCX 수송기를 상대로 일본의 C2 수송기가 이미 한번 굴욕적인 패배를 경험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C2 수송기 개발을 통해 다시금 세계 무기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꿈을 꾼 일본이었지만 수송기 개발 막바지 단계에서 기체 강도 부족, 자체 중량 초과, 전자장비 성능 부족 등 치명적인 문제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며 물거품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방위성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도쿄 대학교에 기술 지원을 요청했었지만 국방에 관련된 연구를 금기시하는 일본 대학들의 정책으로 인해 거절당했었고 결국 수송기의 동체를 완전히 처음부터 재설계하여 교체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덕분에 개발 기간은 15년으로 늘어났고 가격도 40%나 높아진 236억 맨 한화 2,360억 원이나 돼버리고 말았죠. C2를 상회하는 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는 MCX가 대당 가격을 900억 원으로 잡고 있는 걸 생각한다면 일본이 또 한 번 말도 안 되게 비싼 무기를 만들어 내버린 것입니다. 이는 아무리 돈이 많은 나라라고 해도 용납이 안 되는 가격이었는데요. C2 수송기를 구매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 중에 왔던 아랍에미리트도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손사래를 쳤고 이후 아시다시피 아랍에미리트와 한국의 수송기 공동개발 MOU를 맺으면서 일본은 또 한 번 한국 방산에 패배한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자주포와 전차 훈련기 전투기에 이어 폭격기로 활용 가능한 수송기까지 K방산의 진화는 어디까지 계속될지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현재 많은 나라에서는 잠수함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잠수함은 현대전의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이며 잠수함으로 할 수 있는 임무들이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군에서는 많이 도입하면 할수록 전쟁을 한다고 하여도 피해 없는 아군의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보다 좋은 성능의 잠수함을 개발하려고 많은 나라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한국에서 새로운 체계의 잠수함이 개발되어 해외의 많은 군 관계자를 놀라게 했다고 하는데 어떤 잠수함인지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잠수함은 수중 잠행이 가능한 함정입니다. 주력 무기로는 어뢰와 미사일이 있으며 주로 물속으로 항해하기 때문에 탐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전략 자산으로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잠수함은 동력으로 인해서 종류가 갈리는데요. 재래식 내연기관과 축전지를 사용하는 디젤 잠수함과 원자로를 사용하는 핵추진 잠수함이 있습니다. 성능으로 따지고 본다면 핵추진 잠수함이 압도적인 승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디젤 잠수함은 디젤이라는 연료의 특성상 특정 기간이 지나면 수면 위로 올라와서 연료를 보충해야 되기 때문에 수중항해가 수시간에서 수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원자력 잠수함은 수개월 동안 수중항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월등한 유틸성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젤 잠수함 전기 충전을 위해 디젤 기관을 작동시키면 수면에 노출된 스노켈 마스트의 RF 반사와 배기가스의 열선 신호로 인해 적에게 발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공기부류 추진기관의 연구가 이루어져 그나마 단점이 보완되었지만, 원자력 잠수함은 이러한 각종 신호들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적에게 발각될 가능성 역시 현저하게 적습니다. 하지만 해당 핵잠수함은 아무나 구입할 수 없다는 큰 단점이 있는데요. 오직 핵보유국만이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핵보유 허가가 없는 나라는 운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핵을 운용할 수 없기에 핵잠수함을 대체하는 성능 좋은 잠수함을 개발하고 찾으려고 애쓰고 있는데요. 얼마 전 한국이 발표한 차세대 잠수함이 해외에 많은 관심을 받게 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바로 리튬이온 전지로 운용하는 잠수함이 그것인데요. 리튬이온 전지로 대표되는 2차 전지 시장이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 가운데 방위 산업에서도 2차 전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 건조되는 장보고 3 배치 2 잠수함에도 국내 기업이 개발한 리튬이온 전지가 탑재되었고, 한국국방과학연구소는 다목적 무인 잠수정에 탑재할 2차 전지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무인 항공기인 드론이나 도심항공교통 기체의 동력원으로서도 활용될 전망이라고 밝혀졌는데요. 지난 30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최근 다목적 모듈형 무인 잠수정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대용량 2차 전지 시제품 제작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는 현재 위탁업체를 선정해 미래 해군에서 단독으로 수중 작전을 실행할 수 있는 초대형급 다목적 모듈형 무인 잠수정 실증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며, 잠수정의 동력원이 될 리튬이온 전지 제작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단위 전지와 모듈 전지, 팩 전지를 제작하고 이에 필요한 설계 지원 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제작된 2차 전지에 대한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 지원 용역과 모듈 및 팩의 점검을 위한 점검 계측 장비도 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7년 8월 31일까지이며 예산은 약 80억 원이라고 밝혀졌으며, 해당 사업은 잠수함용 리튬이온 전지 기술을 보유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참여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실전 배치된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인 장보고 3배치 1등. 기존 잠수함은 납축전지를 탑재하고 있지만 차세대 잠수함에는 리튬이온 전지가 납축전지를 대체할 예정인데요. 2025년부터 건조되어 2028년 해군에 인도될 최신의 3,000톤급 잠수함인 장보고 3화 배치인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리튬이온 전지를 탑재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납축전지와 리튬이온 전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납축전지는 제조 원가가 워낙 낮아 가격 경쟁력이 우수하지만 수명이 짧고 에너지 밀도가 많이 낮습니다. 충전 과정에서 수소가스가 발생해 발열과 폭발 위험이 있고, 수소가스를 제거하기 위한 공조팬 등 다양한 부속 설비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죠. 그에 비해 리튬 전지는 동일한 부피의 납축전지보다 더 많은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할 수 있으며, 충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도 없기 때문에 부속 설비나 주기적인 유지 보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충전 시간도 짧기 때문에 잠수함 운용에도 상당히 유리하죠. 이로써 리튬 전지가 탑재되는 장보고 3배치 2급 잠수함은 이제 잠항시간이 166%, 최고 잠항시간이 305%가 향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리튬 전지가 탑재된 잠수함은 현재 많은 나라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핵을 보유할 수 없는 나라에서는 무엇보다도 이전의 디젤 잠수함을 보완한 새로운 차세대 잠수함이라는 점에서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차세대 잠수함이 성공적으로 개발된다면 잠수함계의 새로운 판도가 뒤바뀔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 역시 있는데요. 이처럼 한국의 잠수함은 이미 이전부터 세계적인 관심이 많은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한국의 잠수함에 대해 외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잠수함 기술은 날이 갈수록 진보하고 있는 것 같아 누구보다 늦게 시작한 방산업일 텐데 이렇게 빠르게 쫓아오고 있는 한국이 무서워지려고 해. 사실 한국은 더 많은 무기가 있는데 숨기고 있는 건지도 몰라. 한국은 옛날부터 무기에 대한 집착이 대단했던 나라 중에 하나야. 왜냐하면 그들은 6.25 전쟁을 겪었기 때문이지. 그렇기 때문에 특히 무기가 없을 때의 무력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상황을 안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 한국은 분명 더 나은 무기를 만들 거야라고 2년 전에 생각했는데 역시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군. K 전차만 보더라도 상당히 강하다는 인상을 받았는데 이제 새로운 개발을 해내버렸잖아. 한국은 핵을 보유할 수 없는 나라야.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핵을 대체할 수 있는 좋은 무기에 열중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 옛날부터 전쟁은 인류에게 많은 과학적 발전을 이루게 했어. 물론 전쟁 자체는 아주 나쁜 거지만 말이야. 레이 그 말에 나도 동의해. 비록 독일은 전범 국가이지만 그들의 엔진 기술과 그 외의 과학 기술은 그 당시에는 상당히 센세이션했지. 그로 인해서 세계가 많은 발전을 이룬 것은 사실이야. 레이 아니 그럼 너는 독일이 잘했다는 거야? 레이 그럴까봐 내가 염려스러워서 조심스럽게 말했던 거야. 난 절대로 독일이 전쟁으로서 잘했다고 말한 적이 없어. 그런 사태로 인해서 인류가 많은 발전을 이루었던 것만 얘기한 거야. 과학은 언제나 발전을 이루고 있어. 그리고 그 발전 안에서 더 좋은 발전을 이루기는 어려운데 그걸 한국은 해내고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해. 한국 어딘가에는 비밀 연구소가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않고서야 도저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 누구의 기술을 따로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해냈지? 리튬 전지는 이미 미래의 새로운 동력원이야. 물론 그런 동력에 대해서 누구나가 생각을 했겠지. 그런데 그걸 실제로 해낸 건 한국이 처음인 것 같아. 한국은 디젤 잠수함의 단점을 제일 빨리 꿰뚫어보고 어떻게 하면 더 잠행을 늘릴 수 있을까 연구했던 것 같아. 그리고 마침내 그 해답을 찾아버린 거지. 일찍이 일본과 미국이라는 선진국의 나라가 있지만 그 누구도 먼저 하지 않은 걸 하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야. 한국은 이외에도 다양한 무기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지 않아? 한국의 무기들 중에 몇몇 미사일이나 포탄은 미국과 동급이거나 그 이상인 것도 많아. 그런데도 그런 무기들이 생각보다 저평가되고 있는 것 같아. 사실 한국인들은 자랑스러워해도 되는데 말이지. 휴전 중인 나라 중에 제일 강력한 나라이고 그러면서도 제일 휴전 국가 같지 않은 분위기의 나라야. 저런 나라의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걸까? 정말 북한이 쳐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최근 전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현상이 이어지면서 전자제품 가격 상승과 자동차에 탑재되는 차량용 반도체의 부족 현상 등 실생활 곳곳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용 반도체 부족의 경우에는 신차 출고 기간을 1년 혹은 그 이상 늘리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이어지자 전 세계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설비 투자와 반도체 연구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 막대한 이익을 보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등 크게 둘로 나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삼성전자부터 대만의 TSMC까지 아시아를 대표하는 파운드리와 종합 반도체 기업들은 큰 이익을 얻고 있으며 막대한 실적 증가와 주가 상승까지 긍정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성 반도체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보는 것과는 다르게 이들에게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 대표적으로 네덜란드의 ASML 같은 기업들은 시장 확대를 통한 경제적 이익 창출에 제동이 걸려 매출과 이익 증대를 위한 돌파구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세계 최고이자 유일무이한 극자외선 노광 장비 EUV 장비 생산을 독점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ASML은 미국 주도의 중국 반도체 포위망에서 탈퇴해
독자적으로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에 나서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ASML은 그동안 한국의 삼성과 대만의 TSMC에게만 EUV를 비롯한 반도체 장비를 판매해왔지만 여기에 중국에게까지 최첨단 EUV 장비를 추가로 판매하면 막대한 매출과 이익을 올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여기에 슈라인 마허 네덜란드 외교 동상부 장관은 자국 네덜란드의 이익이 미국의 대중 반도체 봉쇄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네덜란드의 이런 자국 우선주의 행보에 미국은 크게 당황하며 상무부 차관과 백악관 국가안보회 보좌관을 네덜란드에 파견해 ASML의 EUV 장비에 대한 중국 수출 문제를 놓고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는 예정입니다. 미국 입장에선 네덜란드의 이런 결정이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그동안 미국이 ASML이 독점 생산하는 EUV 장비의 중국 수출을 막은 이유엔 ASML EUV 장비에 미국의 국가안보 핵심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EUV 노광 장비에 활용되는 원천 광원 기술은 미국 기업 사이머가 보유한 특허 기술을 활용하며 해당 기술은 미국의 국가안보 핵심 기술로 지정이 되어 있어 중국을 비롯한 적대 국가에는 수출이 막혀 있습니다. 즉 ASML이 활용하는 핵심 기술부터 부가적인 기술까지 다방면에서 미국 기술이 활용되고 있으며 ASML 회사의 지분에도 미국 기업이 절대 다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위 20대 주주에서 미국 기업이 대부분일 정도로 확실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기에 ASML 경영 전반에 미국의 입김이 반영되는 것은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네덜란드 당국은 ASML의 매출을 늘리고자 중국의 EUV 장비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네덜란드 당국의 이런 결정에 많은 반도체 업계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의 EUV 장비 판매를 결정한 핵심 논리는 중국의 EUV를 추가적으로 판매해 ASML의 매출을 늘리려는 계획이었지만 이런 계획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이유는 ASML의 EUV 장비는 1년 동안 생산할 수 있는 대수가 40대가량으로 정해져 있고 한국의 삼성과 대만의 TSMC가 EUV 장비를 전부 독식해 더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즉 ASML 측에서 EUV 장비를 만드는 족족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기업들이 구매하는데 중국에게 판매한다는 것은 ASML의 추가적인 매출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리 단순히 한국과 대만에 공급될 물량을 줄여서 중국으로 가는 물량을 늘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네덜란드 측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미국 주도의 대중 반도체 제재에 동참하게 하려면 그만한 보상을 네덜란드 자신들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엔 극자외선 노광 장비, EUV 장비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만들 수 있는 ASML과 네덜란드의 자신감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ASML의 EUV 장비에 탑재되는 렌즈와 광학 장비는 독일 기업에서 납품하고 있으며 광원조사 장치와 핵심 부품들은 미국에서 납품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핵심 기술과 부품만 있다면 네덜란드 ASML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EUV 장비를 충분히 생산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자회사를 통해 노광 공정용 장비를 개발했고 양산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그동안 노광 장비를 직접 생산하기보다 수입에 의존해왔는데 최근 들어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노광 장비 자체 생산을 위한 연구팀을 가동해 반도체 소재와 장비 그리고 완성품 생산까지 원스톱 라인 구축을 위한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신 미세 공정을 위해선 일반적인 노광 장비가 아니라 ASML이 생산하고 있는 극자외선 노광 장비 EUV가 필요한데요. 이 역시 한국 기업 이솔에서 생산을 위한 마지막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EUV 장비를 생산하기 위해선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한데 EUV용 광원과 광학계 그리고 시스템입니다. 노광 장비용 광원을 공급하는 회사는 전 세계 4곳이 있으며 사이머를 포함해 대부분 미국의 기업이지만 단 2곳의 EUV 업체만이 직접 광원을 만들고 있는데 한 곳은 네덜란드의 ASML이고 다른 한 곳은 대한민국의 이솔입니다. EUV 장비의 첫 번째 조건인 광원도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으며 두 번째 조건인 광학계는 주로 독일의 칼자이스 렌즈를 사용합니다.
ASML의 광학계 역시 자체 개발한 부품이 아니라 칼자이스의 렌즈를 납품받아 사용 중이기에 우리도 독일산 렌즈를 납품받아 EUV 장비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조건인 종합 시스템은 EUV 장비를 가동하면서 발생하는 진동이나 정확한 노광 등 종합적인 시스템을 제대로 제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EUV의 물리적인 장비와 부품 등은 이미 우리나라가 기술을 확보한 것도 있고 일부 부품은 수입하여 구축하면 되며 네덜란드의 ASML 역시 이런 식으로 부품을 공급받아 장비를 만들지만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부분은 종합적인 시스템 안정성입니다. ASML이 가장 잘하는 분야가 바로 이런 시스템 제어 부문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부문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토종 반도체 장비 업체인 이솔의 대표와 경영진은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출신으로 10년 넘게 삼성전자에서 EUV 장비와 소재에 대해 연구개발하던 팀이 독립한 기업입니다. 이솔에서 생산하고 만드는 장비의 상당수는 삼성으로 공급되고 있는데 최근 삼성에서도 자체적인 노광장비 생산 능력의 중요성을 깨닫고 노광장비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이솔과 삼성전자는 전방위적인 협력을 통해 연구개발에 나서고 있으며 이솔의 모기업인 FST의 경우 삼성전자가 7% 지분을 확보해 대주주로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투자와 연구개발의 노력으로 토종 EUV 기업 이솔은 EUV 광원과 마스크 제조 장비 EUV 마스크와 펠리클 검사 장비 등 EUV에 사용되는 핵심 기술과 장비를 하나하나 국산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네덜란드 ASML의 독주를 막을 전 세계의 유일한 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 미국에서도 한국의 EUV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은 이번에 네덜란드가 중국과 반도체 동맹을 추진하자 이를 모두 손절하면서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을 더욱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EUV와 같은 중요한 부품을 한국과 같은 동맹국에서 만들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미국 측이 보유한 특허와 기술을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가운데 우선적으로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탈중국에 성공하도록 미국의 매출을 한국에게 몰아주고 있습니다. 2022년 올해 막바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매출 구조가 급변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 내 매출은 4조가 줄은 반면 중국에서 줄은 것보다 더욱 많은 4조 8천억의 매출이 미국에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각각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중국 의존도가 감소하고 있고 미국 의존도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경우 미국 매출 비중이 60%에 달하며 삼성전자의 경우 45%에 달하는 상황으로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탈중국에 성공해 미국으로 매출처를 발빠르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이 이렇게 돌아갈수록 중국 내 반도체 공급난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국에 얼마 있지도 않은 반도체 기업들은 최신의 EUV 장비는커녕 구형 노광 장비를 통해 구형의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런 반도체를 스마트폰과 전자기기 등 첨단 제품에 탑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의 ASML은 미국을 향해 최신식 EUV 노광 장비가 아니더라도 구형의 노광 장비를 팔 수 있도록 규제를 해제해달라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산량의 한계로 EUV는 1년에 40대밖에 만들지 못하며 그마저도 삼성과 TSMC가 몇 년치 물량을 선주문해 이미 매출의 최대치를 확보해 놓은 상태이지만 이런 와중에 구형의 노광 장비까지 중국에 팔아서 이익을 내보겠다는 뜻입니다. 만약 ASML이 노광 장비나 EUV를 중국에 판매한다면 한국과 대만이 주도하던 글로벌 반도체 패권이 중국으로 넘어가거나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성이나 TSMC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국가 보조금이 경영의 주요한 수단이 아니지만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상당수가 국유기업이며 국가 보조금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천명한 만큼 막대한 중국 자본을 투자하여 치킨 게임을 벌인다면 정부 지원을 받지 않고 단독으로 맞서야 하는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업체들은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미국 역시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계를 제패하는 첨단 IT 기업들은 대부분 미국 기업이며
이런 파워는 사실상 반도체로부터 나옵니다. 하지만 반도체 파워가 중국으로 넘어간다면 미국의 IT 기업들도 패권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기에 누구보다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규제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반도체에 대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만 네덜란드는 이와는 다르게 중국이라는 고객을 새로 원하고 있어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맞지 않다면 어떤 기업이나 국가이든지 손을 봐준 역사가 있는데 독일과 일본이 그러하고 소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에도 네덜란드가 자신의 이익을 고집하고 있지만 한국에서 EUV 개발이 점점 더 진전될수록 미국의 네덜란드 손절은 더욱 빨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